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공차를 부여할 수 있다. 끼워 맞춤 공차를 부여할 수 있다. 데이텀과 형상 공차를 부여할 수 있다. 표본 거칠기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강좌에 알아볼 내용으로는 작성 예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치수 공차, 끼워 맞춤 공차, 데이텀과 형상 공차, 그리고 표면 거칠기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본체 도면을 전개를 하고 간단하게 치수 기입하고 이제 치수 정리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제로 제공해드린 도면을 보면은 좀 더 이제 다양한 표현들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퓨전 360에서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치수를 주게 되면 치수에다 이제 공차를 주게 되고 아니면 표면 거칠기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가공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는 전제 하에서 하니까 혹시라도 이제 이 영상 볼 때 그런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디테일하게 모른다라고 한다면 사전에 학습을 하시고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치수에 뭐 일반 공차 그리고 이제 정밀 공차 거기에 이제 끼워 맞춤 공차 그리고 형상 공차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공차가 존재합니다. 공차가 표현되는 형태도 다 제각각 다른데 지금 도면에 보시면 여기 보면 84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뒤에 0.027이라고 해서 작은 글씨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 뒤에 적힌 게 치수 공차죠. 일반적으로 이제 저렇게 정밀 공차라고 해서 100분의 1 단위, 100분의 뭐 몇 단위로 해서 정확한 위치를 이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공차 값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형태의 치수 공차로는 이제 여기 값이 이제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 일반적으로 이제 CAD 프로그램에서 편차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도 있다. 저런 것들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치수 공차를 어떻게 기입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H7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거는 끼워 맞춤 공차라고 하죠. 정상적으로 이제 치수 공차처럼 이제 범위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리된 표가 있고 그 표에 의해서 이제 코드로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7이라는 코드로 작성되면 이제 공차표를 찾아보면 공차 값이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공차가 이제 여기 형상 공차죠. 형상 공차 같은 경우 나올 때는 반드시 이렇게 데이텀이라는 게 같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형상 공차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얘는 치수적으로 정의하는 부분이 아니라 형태적으로의 공차를 정의해 주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면의 거칠기 정도를 정의해 줄 수 있는 표면 거칠기 기호 뭐 이런 것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어떻게 작업을 해줄지 퓨전 360에서 그것도 알아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퓨전 360으로 넘어가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도면을 다시 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도면을 열어서 계속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제 지금 알아볼 건 끼워 맞춤 공차하고 치수 공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제 여기 84 치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0.027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공차를 기입할 때는 이 치수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수 팔레트가 나오고요. 여기서 공차를 기입할 때는 하단에 보면 공차라고 이렇게 있고요. 이걸 사용을 할 때는 앞에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자, 유형은 이제 대칭, 그 다음에 편차, 제한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라줄 수 있는데 대칭 같은 게 지금 기입하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기입되는 공차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0.027 값은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뭐 이 값이 어떻게 해서 저 값이 나오느냐는 별도의 이제 학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값이 정해졌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이제 0.027이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닫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0.027이다 이렇게 기입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것도 좀 추가적으로 해보죠. 자, 더블 클릭해서 자, 이번에는 편차로 바꾸겠습니다. 자, 편차로 바꾸면 이제 입력하는 값이 두 칸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상한 공차, 하한 공차인데 앞에서 제가 0.027을 입력해 놨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이 그대로 있고요. 상한 값에 0.027을 입력하면 자연스럽게 플러스가 앞에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한 값에다가 0.027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줄 수 있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플러스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어요. 부호를 바꾸고 싶으면 공차 값에다가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입력하시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만약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전환하고 싶다 그러면 하한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플러스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표현도 이제 앞에다가 추가적으로 보호를 바꿔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두 값이 이제 같은 값을 입력해버리면 자연스럽게 대칭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편차, 기본적으로 두 값은 서로 이제 부호라도 다른 값을 갖고 있어야지 편차로 표현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제한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제한 값은 제가 이제 상한 공차, 하한 공차를 적잖아요. 그럼 이제 그 공차 값이 적용이 돼서 실제 계산된 값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가 84였는데 상한에다 0.027을 입력을 하니까 원래 값 84에다가 0.027을 더해서 최대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한에다가 0.027을 입력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빼서 83.973이라는 값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차를 표현할 거냐에 따라서 유형을 골라주시고 사용하면 돼요. 지금 여기는 대칭이죠. 그래서 대칭으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닫기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 외에도 이제 치수공차가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정면도 쪽에 오면 있겠네요. 여기 13하고 72하고 공차 값들은 전부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한 값으로 이제 플러스 0.1이 들어가 있고 하한 값으로 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편차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하고 마찬가지 여기서 공차를 사용하겠다 체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대칭을 편차로 바꿔주시고 상한 공차는 0.1 맞고요. 하한 공차는 이제 0을 입력합니다. 근데 제가 예제로 이제 제공한 도면하고 좀 달라지는 거는 지금 보시면 상한 값에는 플러스가 붙어 있고요. 0인 값에는 부호가 붙지 않습니다. 지금 표현은 제가 제공해드린 이제 도면은 맞지 않는 거고요. 원래는 0값은 항상 앞에 부호가 붙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퓨전 360에서 표현하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다 일부러 부호를 붙인 거는 그걸 부호를 빼버리면 이렇게 자리가 안 맞는 형상이 단순히 퓨전 360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3D CAD에서 그리고 2D CAD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자릿수를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마이너스를 넣은 거고 퓨전 360에서 자릿수 맞추겠다고 억지로 마이너스를 넣겠다라고 해도 마이너스 입력하셔도 마이너스가 입력이 안 됩니다. 0값일 때는 무조건 부호가 안 들어가요. 그렇게 표현은 안 된다. 하지만 표현상에는 이제 크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닫기. 자, 그리고 여기도 더블 클릭해서 다시 공차, 그 다음에 편차 0.1에서 이제 0까지 닫기. 자, 그 다음에 72도 더블 클릭해서 공차, 그 다음에 편차, 그 다음에 하한 값을 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닫기 해주면 저희가 지금 이제 치수 형태의 공차로 맞춰줘야 될 부분들은 다 맞춰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치수 공차 표현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끼워 맞춤 공차입니다. 끼워 맞춤 공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32파이에 뒤에 H7이라고 붙어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3D CAD들을 보면은 이제 저거를 이제 마찬가지로 공차로 들어가서 맞춤이라고 선택을 해주면 어떤 기호를 붙일 거냐라고 쭉 골라줄 수 있는데 솔직히 그게 더 불편합니다. 예, 그게 더 불편하고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치수 문자 수정으로 직접 써주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쭉 나오는데 그 리스트에서 보고 일일이 찾아야 되는데 그 기능이 있어도 그 기능 안 쓰고 그냥 치수 수정으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퓨전 360은 뭐 그런 불필요한 기능은 빼버리고 좀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얘 같은 경우는 H7이다 그러면 H7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굳이 번거롭게 공차라는 기능을 실행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H7 이렇게 그냥 수기로 내가 쳐서 입력을 해도 상관없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알아볼 건 형상공차입니다. 자, 형상공차는 이제 형상공차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있죠. 데이터. 물론 이제 모든 형상공차가 데이텀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닙니다. 데이텀이 필요 없는 형상공차도 있죠. 지금 저희가 사용한 도면에는 데이텀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표시되어 있는데 데이텀은 이제 그 공차 값의 기준 위치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준을 어디로 잡아줄 거냐인데 지금 보시면 이 바닥면에 이제 데이텀 A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기준이죠. 자, 그래서 데이텀을 작성을 하실 땐 요 위에 기호 패널에 오셔서 여기 데이텀 식별자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텀을 붙여줄 면, 저희는 지금 바닥면입니다. 바닥면에 있는 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요 선을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이 데이텀을 어느 위치에 놓을 건지 이 선을 따라서 좌우로 이렇게 옮겨줄 수 있습니다. 좀 길게 빼줄 수도 있고 여기다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예제 도면에는 한 이 정도에 작성이 돼 있죠. 그래서 클릭하고 나면 이제 아래쪽으로 쭉 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어느 정도 길이까지 뺄지도 지정을 해서 한번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옆으로 전개할 거냐, 뭐 좌우 전개할 거냐, 아니면 밑으로 전개할 거냐 이런 거 정해줄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데이텀 같은 거 이렇게 꺾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꺾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잘 꺾지 않아요. 그냥 일자로 다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체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텀 작성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자, 이렇게 데이텀을 작성하고 나면 이 데이텀을 기준으로 이쪽에 32파이 쪽에 형상공차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공차는 여기 앞에 형상공차라고 별도로 있죠. 얘를 클릭을 해주고 자, 이거를 이제 어디다 붙여야 되느냐? 이 32파이 자국에다 붙여줘야 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32파이 지금 위에다 붙여줄 거면 위에 있는 형상선에다가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찍어주시고 쭉 끌고 나와서 정확하게 이 치선하고 일치시킬 거면 여기에 스냅이 딱 잡힙니다. 스냅 잡혔을 때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쭉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빼고 싶은 거리까지 빼주시고 이 상태에서 클릭. 자, 이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꺾을지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형상공차 같은 경우는 위로 수직하게는 작성 못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좌우 쪽으로 수평하게만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빠지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위치를 좌측이냐 우측이냐를 정해서 저는 지금 이거를 우측에 놓을 거니까 우측 쪽에 마우스를 갖다 댄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우측 쪽에 이렇게 작성이 되고요. 이 다음에 이제 안쪽에 작성될 세부적인 내용을 요 팔레트를 통해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형상공차의 종류가 있죠. 그 종류는 여기를 눌러주시면 전부 다 그 기호들이 쭉 등록이 돼 있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형상공차가 어떤 것이다 선택을 하고 작성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건 평행도죠. 그래서 평행관계 선택을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평행 기호가 들어가고요. 공차의 값은 선정하셔서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도면에는 0.013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앞에 파이라는 기호를 붙여야 돼요. 근데 키보드에 파이라는 기호는 없죠. 기호를 붙이실 때는 뒤쪽에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기호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고요. 여기서 원하는 기호를 선택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입력이 됐죠. 이 다음에 0.013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평행도가 어느 면을 기준으로 즉 바닥면, 바닥에 A라는 데이텀면을 기준으로 평행도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누가 기준인지 뒤에다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첫 번째 데이텀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 대문자 반드시 대문자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소문자 A 입력하시면 안 되고 입력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데이텀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러 개의 데이텀을 참조하는 이제 형상공차도 존재를 하죠. 그럴 때는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칸, 그래서 총 세 번째 데이텀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프레임 있는데 두 번째 프레임 체크하면 밑에 한 칸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곳에 형상공차가 두 가지가 적용될 때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프레임을 하면 두 번째 칸도 작성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골라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체크는 꺼줄게요. 그 외에도 좀 디테일하게 하면 온둘레주 하면 저렇게 동그라미 들어가는 형태로 해줄 수 있고요. 뭐 상단주, 하단주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뭐 저런 상단주, 하단주, 그 다음에 온둘레 뭐 저런 것들이 어떤 개념이냐는 별도로 형상공차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형상공차가 작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성된 형상공차 상부에 데이텀이 또 정의됐습니다. 이 형상공차가 의미하는 게 요 32파이의 중심 축선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치수 끝에다 딱 붙여준 거고요. 자, 중심 축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축선을 데이텀으로 잡겠다 그러면 이 형상공차가 붙은 요 위에다가 데이텀을 붙여주게 되는데 데이텀 10글자 클릭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요 위쪽 마우스 같은 데도 활성화되는 게 없어서 지금 보면 면 같은 데도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안 붙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클릭하시면 정상적으로 잘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 붙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그냥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좌우 위치만 지정을 해서 클릭을 해주시고요. 클릭하면 위아래로 이제 위치 지정하는 거 없이 바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형상공차 기호에다 데이터를 붙이면 그냥 바로 작성이 된다. 좌우 위치만 정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이제 형상기호공차 A를 썼더니 두 번째 데이텀 같은 경우는 이제 B가 자동적으로 순차적으로 나오게 된다. 뭐 B 썼으면 요 다음에 또 데이텀을 뽑으면 C가 나오게 될 거고 순차적으로 계속 나오게 된다. 물론 바꿔주고 싶으면 여기서 내가 난 얘 C다. 그래서 C라고 바꿔줄 수도 있어요. 지금 B가 나오는 게 맞죠. 수기로 바꿔줄 수도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작성이 완료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B를 기준으로 측면에 또 하나의 이제 형상공차가 붙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형상공차 클릭을 하고 마찬가지로 요 상부로 붙여줄 거니까 상부에 있는 면을 찍어주고 갖고 나와서 스냅 잡히면 여기서 클릭 위로 적절하게 끌어올리고 지정하고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기호는 아까 입력됐던 게 고스란히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바꿔줘야겠죠. 여기서는 동심도 동심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공차 값은 여기도 마찬가지 파이 0.0에서 값은 그대로 쓰면 되고 데이터문 얘는 B를 데이터문으로 삼고 있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반대쪽에도 이렇게 작성이 된다. 자, 마지막 남은 건 이쪽인데 저는 이제 예제는 이제 여기서 우측으로 전개가 됐는데 저는 여기 좌측으로 뺄 겁니다. 우측에는 지금 얘가 있고 공간도 별로 없어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형상공차 해주고요. 자, 여기다 붙여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이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직한 면을 선택을 하고 이제 위로 잡아 빼서 여기서 스냅 잡고 이렇게 빼줘서 원하는 위치까지 갖고 온 다음에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공차 값은 이제 여기는 수직 직각도죠. 직각도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는 파이가 안 붙습니다. 직각도는 면에 대한 거기 때문에 파이가 안 붙는 거죠. 그래서 0.015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문 A를 데이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A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정의하고자 하는 형상공차는 전부 다 정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표면 거칠기 기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 부분이 제일 말이 많은 부분이기도 해요. 좀 표현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퓨전 360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유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표면 거칠기 기호는 마찬가지죠. 기호 쪽에 보면은 제일 앞쪽에 표면 텍스처라고 존재를 합니다. 표면 텍스처 기능으로 이제 기입을 할 수 있고요. 우선은 이제 바닥면에 대해서 이제 붙여줄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표면 거실 기호는 이제 우리가 이제 W, X, Y, Z 위에 알파벳을 적게 되는데 정확하게는 원래 사용하려면 없애다 값을 적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값을 적어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W, X, Y, Z로 끝내지 않고. 근데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W, X, Y, Z로 통칭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형태를 작성하려면 이제 요거를 써야 되니까 자, 표면 텍스처를 클릭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면을 선택을 합니다. 이 텍스처가 붙어야 되는 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지적을 해요. 어느 쪽으로 빠질 거냐. 그래서 이쪽으로 빠질 거니까 이쪽으로 빼주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눌러줘야 되는데 이거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요 위로 작성됩니다. 그렇죠? 방향이 이게 아니라 표면 텍스처 그러니까 표면 거칠기 같은 경우는 면의 바깥쪽 방향으로 기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기입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 확인 버튼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표면 텍스처 해준 다음에 면을 선택하고 위치를 빼준 다음에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아래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한 다음에 엔터를 치세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작성이 됩니다. 간혹가다 저 확인 버튼을 꼭 누르러 저 위쪽으로 가니까 방향이 자꾸 틀어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호의 형태는 이제 이렇게 위쪽에 막혀 있는 형태, 요거를 사용을 하는 거죠. 요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적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X입니다. 그래서 X 값을 적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에요. 기본 값은 첫 번째 요구사항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같은 면에 표면 거칠기가 다른 부분이 여러 섹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뭐 세 번째까지 있다면 세 번째, 이렇게 값을 여러 개를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거의 대부분 한 면에 이제 하나의 표면 거칠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만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이제 뭐 3.2면 3.2 이렇게 입력이 된다든가 뭐 하는데 저렇게 정확한 값이 아니라 그냥 W, X, Y, Z로 쓴다고 하면 여기다가 그냥 X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X를 입력하고 나서 보면은 확인. 네, 좀 이상하죠? 자, 이게 되게 눈에 익지 않을 겁니다. 지금 좀 바깥쪽으로 빼줄게요. 얘 위치를. 겹쳐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보면 이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저게 뭐지? 저렇게 기입되면 안 되는데 X가 어디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생각하실 때는 저 X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규정을 잘 모르시고 계신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규정, 그러니까 국제표준 규정인 ISO 같은 경우 2002년에 제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2002년 개정 전까지는 이제 여기에 작성하는 거였는데 개정 이후에 이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퓨전 360이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은 ISO죠. 그러면은 KS 규격 대비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KS 규격도 ISO 규격이 변경되면서 같이 변경됐습니다. 마찬가지 2002년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KS 규격상에서는 이쪽에 작성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퓨전 360은 아무 잘못 없는 거예요. 최신 규격대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이 바뀌어진 2002년도에 변경된 이 규정이 실무에서는 안 써요. 그리고 자격증 시험에서도 안 쓰죠. 안 쓰는 이유는 지금 형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표면 거칠 기호가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저러면 도면에서 자리 차지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안 씁니다. 물론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격증 가르치시는 분들이나 케이스 교육을 자주 안 보십니다. 그래서 바뀐지도 모르고 그냥 옛날 걸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그냥 가르치고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제 가르칠 때 항상 케이스 교육을 찾아보는데 저거는 정확하게 이제 케이스 규격대로 이제 퓨전 360은 작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적인 잘못은 없다. 단지 이제 과거 규격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퓨전 360에서 만약에 이제 옛날 형태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 기능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일단은 요거 더블 클릭해서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X 값을 지울게요. 자,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난 가운데 쓰겠다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여기다가 값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입력하지 않고 그냥 닫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문자 해가지고 갖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영역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문자 X.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할게요. 가운데 맞춤하고 닫기.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X의 문자의 위치를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문제는 이제 이 기호하고 이 얘하고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기호를 따로 움직여 버리면 이렇게 위치가 틀어져 버린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편법적으로 쓰려면 이제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스케치를 통해서 아예 작성을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스케치를 통해서 아예 작성을 하고 이제 그 스케치를 활용한다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케치 작성 눌러서 스케치 작성으로 들어가고요. 이때는 이제 정확한 규격 치수대로 맞추려면 그리드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 기입되어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제공해드린 예제에 비해서 기호가 상당히 클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치수 문자 높이 기본 3.5를 사용하게 됩니다. 문자 높이가 3.5일 때 이제 규격에 의하면 요 삼각형의 전체 높이는 5가 나와야 됩니다. 규격대로 한다면. 그래서 이제 그대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선 해주고요. 좀 그리드 보면 이제 여기 사각 커다란 거 하나. 요거 하나가 이제 높이가 5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대각으로 가는 거죠. 대각으로 가고 자, 그다음에 또 선. 그래서 여기서도 대각으로 갑니다. 가서 저는 이제 60도 볼 때 5mm일 때는 3칸 그다음에 5칸 보거든요. 59도인데 얼추 비슷하면 되니까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3칸 여기 꼬리는 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칸 5칸 가고 또 3칸 5칸 갑니다. 클릭.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중간점까지 이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호를 붙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문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영역을 대략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가운데를 눌러주고 여기서 X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닫기. 자, 이렇게 되면 기호 하나가 완성이 됐죠. 스케치 매치.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근데 이 기호는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에서 문자 높이 2.5짜리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문자 높이 2.5짜리 기호는 조금 퓨전 360 스케치에서는 지금 만들기 좀 어려워요.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조금 복잡해질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난 이게 너무 커서 2.5짜리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스케치 작성. 자, 여기서 2.5짜리면 높이가 3.5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3.5를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을 실행을 하고요. 저는 이제 한 길이 10짜리 수평선을 하나 그립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잡아주면 길이 10이겠죠. 자, 이렇게 선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에 와서 간격 띄우기를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그려준 수평선을 선택을 하고요. 거리는 이제 3.5를 입력합니다. 3.5.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위에서 한 번 올리고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클릭해서 두 번 얹어주고요.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배서부터는 그리드로 스냅을 끕니다. 왜냐하면 그리드로 스냅이 걸려 있으면 항상 그리드의 스냅점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꺼주고요. 그 다음에 선 선택해서 자, 제일 밑에 선의 중간에 오면은 이렇게 중간점이 잡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점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요 선의 근처점으로 이렇게 닿게 해주는데 이때 각도가 이제 60도가 나와야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각도가 120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120도가 나올 수 있게 근처점 닿은 상태에서 살짝 조정을 해줘요. 자, 이 상태에서 클릭. 그럼 대략적으로 이제 60도가 맞춰진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마지막이겠죠. 마지막 거에 된 다음에 여기서는 저기 표시되는 각도가 60도가 되게 저 줄여서 60도가 되게 이렇게 해서 클릭. 그러면 대충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글자를 이제 요거 정중앙에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수직선을 하나 더 그립니다. 수직선을 하나 더 그려가지고 90도가 되게 해서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문자 클릭을 해주고 여기 있는 요 끝점에서 여기 있는 요 끝점까지 사각을 그려주고요. 제가 이제 크기를 3.5로 했으니까 여기 사용되는 문자의 높이는 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2.5로 바꿔줄 거예요. 2.5 변경을 해주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자, 정렬은 가운데 중심으로 바꿔줄게요. 중심으로 바꿔주고 여기 와서 여기다가 이제 X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닫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은 지워줍니다. 델리트. 자, 그리고 자르기 할 거예요. 자르기 해서 이제 여기 갖다 대면 표시가 잘리는 부분만 표시되지 않고 전체가 하이라이트 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클릭하면 잘립니다. 여기도 클릭하면 잘리고요. 자, 이렇게 하면 양쪽 잘렸고 이때 주의해야 될 건 이 상태에서 ESC를 누르시면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자르기 하고 자르고 그렇다면 파레트가 나오느냐? 파레트가 안 나오기 때문에 확인도 못 눌러줍니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엔터키를 쳐주시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그렸으면 이제 위에 선 선택해서 델리트 지워주고 아래 선 선택해서 델리트 지워주시면 작은 사이즈의 표면 거실 기호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했으면 스케치 마침.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만든 걸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일단은 위치는 그냥 잡아서 옮겨줄 수 있으니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붙여야 될 곳에다가요. 뭐 두 개를 다 한 번씩 붙여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여기 12 위쪽에 W가 하나 붙습니다. 그럼 요 큰 거를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큰 거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 이동을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이동시켜서 이제 이쪽에다가 이렇게 톡 내려오는 거죠. 딱 붙는다는 개념 없지만 이렇게 스냅이 잡혀서 딱 가는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확한 위치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위치로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별로 권장을 안 드리고 이때는 여기서 이동 복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동을 사용을 해서 자, 여기서 얘를 이동하겠다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변환이 있는데 요 밑에를 클릭을 하면 점대점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딱 요 밑에 점을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딱 갖다 대면 저렇게 이제 끝점이 잡히는데 이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저기 녹색으로 사각박스 나와 있는 끝점 잡힌 부분 저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별로 권장을 안 드리고 이렇게 사각박스가 떴으면은 요 끝쪽으로 한번 가주세요. 가서 끝쪽 한번 갔다가 이렇게 수평하게 마우스로 움직이시면 중간에 있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 그리고 이제 위치를 확정 지을 때는 여기서 반드시 확인을 눌러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작성이 됐는데 문제는 여기 이제 W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X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요 작성된 거는 이제 스케치에 있습니다. 지금 스케치 9번이죠. 이거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글자를 더블 클릭하시고 이제 W로 고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케치 마침 눌러주시면 W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포인트에다가 이제 여기 자그마한 X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위쪽에 보면 이제 32파이, 이쪽에 보면 이제 Y가 붙죠. 그걸 이제 얘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이동하려면 여기서 이동 실행하고요. 얘를 선택하고 점대점 선택하고 요 끝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요 끝에다 딱 갖다 대면 기호 떴을 때 이 상태에서 수평하게 전개해 주시면 여기 딱 붙은 채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래 놓고 클릭. 위치가 확정이 됐으면 확인. 자, 이제 얘는 스케치 10번입니다. 그래서 이 스케치 10번을 더블 클릭해서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고 문자를 더블 클릭해서
이건 지워주고 Y로 변경을 하면 되겠죠. 소문자 Y. 여기서 반드시 소문자 쓰셔야 됩니다. 대문자 쓰시는 거 아니에요. 자, 스케치 마침 해주면 Y 작성이 되고요. 자, 이제 작성해 놓은 거, 스케치 작성한 거 다 썼습니다. 그럼 매번 그려야 되느냐? 아니에요. 요거 가지고 계속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쪽에 또 Y가 필요하죠. 반대쪽에 32파의 Y가 필요하면 요 스케치를 선택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같은 위치에 덮어 씌워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동이 자동적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점대점으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다른 데를 클릭해 버렸는데 ESC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복사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이동해서 자, 선택하고 점대점 돼 있을 때 요 밑점을 잡고 반대쪽 끝점을 잡고 이제 이 상태에서 살짝 이동을 해서 원하는 위치 클릭.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확인해주면 되죠. 나머지 부분들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복사해서 사용하면 붙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거는 나는 요거 작은 게 마음에 들어 아니면 큰 게 마음에 들어 뭐 이런 거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기능을 통해서 이 기능을 통해서 나오는 이 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치수 문자 높이에 맞춰져서 나오기 때문에 치수 문자 높이 자체를 바꿔주기 전에는 사이즈가 뭐 더 작아진다든가 뭐 그렇게는 변경을 할 수 없고 저걸 바꾸려면 전체적인 치수 문자 높이에 관련된 항목들을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뭐 그런 항목들은 이제 여기 보면 문서 설정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 높이 그룹이 있는데 중간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을 쓰겠다 그러면 중간 문자 높이가 2점으로 바뀝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바꾸면은 얘만 작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있는 요 치수 문자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거는 두 개를 따로 사이즈를 조정해 줄 수는 없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문서 설정에 있는 요 항목을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얘는 다시 중간으로 바꿀게요. 여기 단위도 변경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선폭도 사용하는 선폭의 그룹도 중간을 우리가 선택을 했었지만 아니다 얇음이다 두꺼움이다 뭐 이런 것들을 변경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폭 표시 여기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선폭이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굵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출력되는 선의 폭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걸 이제 변경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항목들은 이제 여기 보면 주석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지시선 사용되는 요 부분에 이제 선의 종류는 뭐고 선의 폭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주에 사용되는 선의 폭 아니면 스케치를 표시해 줄 때 스케치 표시해 주는 선의 폭 이런 것들을 정해 줄 수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뷰에서 외부선 그 다음에 접선 모서리 은선 이 은선 같은 경우 이제 얇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얇음이 0.2요. 가장 얇은 선인데 중심선하고 요 수문선, 우선순위가 이제 수문선이 우선이죠. 그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문선은 0.35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 다르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 바꿔주려면 여기서 아니다. 중간선은 0.35다.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거 0.35를 변경한 채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칭선은 어떻게 해줄 거며, 그 다음에 테이블 나왔을 때 테이블에 사용되는 선들은 어떻게 해줄 거냐, 아니면 기호에 사용되는 선은 어떻게 할 거냐, 마지막에는 제목 블록 경계는 어떻게 해줄 거냐,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설정을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좀 건드리지 않고 이제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분선을 이제 선폭을 좀 굵게 했더니 좀 진하게 굵게 돼서 중심선과 구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폭도 이렇게 보이게 해주고 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해보시면 되고 전반적인 부분들을 거의 다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굳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거 이제 손제도 할 때의 제도 형식을 꼭 유지하겠다라는 고정관념만 버리신다면 표준 360으로 도면 작업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여기 치수 더블 클릭해 보면 이제 위에 표현이란 부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참조 치수 표시해 주는 거 가로 붙여 주는 거 축척하지 않음 밑줄 쳐 주는 거 그다음에 이론상 정확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치수는 지금 참조 치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참조 치수를 클릭을 해주시면 앞뒤로 가로가 자동으로 붙게 되고 닫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볼 거는 이제 50 여기 더블 클릭하고 자 대체 단위 표시가 가능합니다. 대체 단위 표시가 필요한 건 일반적으로 이제 거래하는 업체 우리하고 협업하는 업체에서
우리와 다른 단위계를 쓴다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작성을 하면 그쪽에서 도면을 보기 어려워하고, 그렇다고 그쪽 기준으로 작성을 하면 우리 작업자들이 보기 어려워하고, 그럴 때 대체 단위가 필요한 거죠. 체크를 해주시면 뒤쪽에 단위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대체 단위를 뭘로 쓸지, 인치로 쓸지, 그 형식은 어떻게 쓸지, 분수 형태로 나타낼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십지 형태로 나타낼 건지 골라줄 수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뒤쪽에 이제 이걸 중괄호라고 하죠. 중괄호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대체 단위를 같이 동시에 표시해 준다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검사라는 항목이 있어서 이제 검사에 대한 내용들, 프레임이라든가 뭐 레이블이라든가 속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기입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수를 수정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저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론들을 공부를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퓨전 360으로 충분히 완벽한 형태의 도면을 작성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제가 이제 퓨전 360에서 이제 설계 쪽에 사용되는 기반 기술들, 뭐 그런 것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일부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단순히 모델링 방식이 이제 솔리드 방식 말고, 이제 서페이스 방식, 그 다음에 프리폼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안 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 강좌 자체를 기계 쪽 설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한 거고, 일반적인 학원에서 이제 기계 쪽 수업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기계 쪽은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특수한 분야로 가지 않는 이상은 거의 대부분 솔리드 모델링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 쪽 모델링에서는 솔리드 모델링만 알아도 거의 충분하다. 이제 그 외에 서페이스 모델링은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때 추가적으로 제작을 해서 알려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좌는 이걸로 완전히 종료냐? 그건 아니고요. 이게 영상 목적 자체가 이제 학원 쪽 컨텐츠를 위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남았습니다. 이제 퓨전 360을 가지고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즉 국가 자격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아니면 일반 기계 기사 실기를 이제 어떻게 치르느냐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 다음 차시에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최종 이제 우리가 제출해야 될 답안 결과물까지 작성을 해보는 걸로 다음 강좌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